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저는 한국에 이제 스위스에서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지 시간이 꽤 됐습니다. 벌써 한 달하고 훨씬 지났어요. 본업이 바빠서 뭐 이런 것저것 때문에 편집을 하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좀 늦었는데, 어쨌든 오늘 편은 비용 정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좀 이야기가 길 수 있어요. 주저리 막 이런 부가 설명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데 스위스 여행을 좀 생각하시는 분께는 정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스위스를 가려고 하시는 분께는 도움도 되실 거고요. 자, 비용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비행기죠. 비행기는 저는 74만 원이 나왔습니다. 68만 원까지도 있었는데 74만 원일 때 예약을 했고, 저는 한 4달에서 5달 정도 전에 예약을 해서 그 가격이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 3, 4달 정도 뒤에 비행기를 예약을 하면 91만 5천 원이 최저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이다.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일에 경유하는 가격이고 직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저는 자전거를 가지고 갔죠. 자전거를 가지고 가는데 수화물 비용이 왕복으로 해서 터키 항공 기준으로 24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가지고 간 캐링백을 현지 그 공항에, 스위스 취리 공항에 보관하는 비용이 8일 동안 24만 원. 역시 동일하게 24만 원입니다. 비싸죠. 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숙박비가 제가 8일 동안, 그러니까 8박을 체류하는 데 쓴 비용이 대략 120만 원 정도입니다. 거의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렴한 곳들이 1박에 한 10만 원 밑으로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거의 다 모든 숙소들은 조식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그냥 막 빵에다가 잼 발라 먹고 우유 먹고 시리얼 먹고 이런 게 다 똑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행 경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뭐 숙박은 뭐 그 정도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음식은 제가 경비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뭐 저는 5만 원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게 좀 여기서 갭이 좀 크게 나뉠 것 같아요. 여행은 먹는 즐거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별로 외국 가서 먹는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예, 스위스도 뭐 퐁듀 이런 거 진짜 먹고 싶은 생각이 정말 거짓말 하지 않고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70만 원. 근데 저는 어떨 때는 하루에 5만 원도 안 썼어요. 예, 그래서 먹는 거에서는 크게 돈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끝이에요. 저한테는요. 물론 거기서 뭐 샤워한 비용, 뭐 공항 돌아오는 날 샤워, 저는 뭐 기차 한 번 타질 않았고, 곤돌라 한 번 타질 않았고, 버스 한 번 타질 않았고, 뭐 아무것도 관광에 관련된 돈을 지불한 게 단 10원 땡전 하나 없이 자전거로만 다 다녔기 때문에 뭐 돈 낸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300만 원 정도, 314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가 되었다. 근데 저는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숙소도 저는 그래도 나름 다 1인실, 침대가 있는 1인실을 선택을 했고, 아시겠지만 뭐 도미토리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더 싼 것도 있습니다. 35,000원, 4만 원짜리 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밤에 이렇게 좀 편집 작업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1인실을 해서 그 가격이고요. 근데 좀 아셔야 될 게, 도미토리 같은 거는 취리히나 이런 뭐 루체른 같은 그런 도시 있는 곳에는 있는데, 그런 곳이 아닌 이상은 도미토리 같은 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외곽으로 나가면 아무리 싸도 10만 원입니다. 아무리 싸도 숙소는. 제일 싼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경비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스위스 패스가 있어요. 스위스 패스가 8일 정도를 가시면은 52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스위스 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스위스에 있는 국영으로 운영되는 버스, 기차, 곤돌라 뭐 이런 관광지 다 스위스 패스 안에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료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돈을 내야 되는 곤돌라라고 할지라도 50% 정도 할인이 되는 가격으로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스위스의 박물관이 한 300개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런 박물관 또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자유는 조금 부족하죠. 아무래도 자유는 버스 시간, 기차 시간 이런 거에 좀 맞춰서 움직여야 되다 보면은 조금 자유는 부족한데, 뭐 저도
나중에 아이랑 같이 가면 이 스위스 패스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패스를 이용하게 되면 만 16세 이하의 어린인가까지는 무료로 성인 스위스 패스에 포함이 돼서 되게 해준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간다면 저 같아도 스위스 패스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패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자전거 수화물 비용, 그 보관 비용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렌터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가장 어떻게 보면 자유롭고 좋은 여행이 될 겁니다. 렌터카는 4박 5일을 빌리는데 비용이 46만 원이니까 만약에 8박을 한다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비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여행을 가면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주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물론 매우 높아지겠지만은 인원이 많다면 렌트카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혼자 혹은 2명이면 스위스 패스 같은 게 좋겠지만은 렌트카를 이용해서 만약에 4명이서 간다 그런다면은 충분히 괜찮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 n분의 1로 비용이나 뭐 유류비 같은 것들이 다 정산이 될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용 정산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리 예약을 하고 비행기를 미리 잘 숙소를 알아보고 먹는 거를 줄인다면, 물론 저는 이 비용에다가 부대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뭐 선물 사오고 이런 거. 근데 선물 뭐 꼭 사올 필요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사기는 샀습니다만은 내가 가는 여행이지 남들을 위해 가는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물론 여유가 있으면 사오면 좋겠죠. 하지만 선물 때문에 여행이 부담스러워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나 돈 없다, 그래서 선물은 미안하지만 못 사올 것 같다, 갔다 와서 내가 뭐 밥 한 그릇 살게 하고 그냥 뭐 패스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비용을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값이 조금 비싸지긴 했어도 그래도 8박에 한 350만 원 예산 안에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행이라는 게 돈만으로 가는 건 아니죠. 시간을 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충분히 비용적인 면에서 조금 저축을 해서 한번 정말 가볼 만한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진짜 한다면 한 250까지도 낮출 자신이 있고요. 350 정도로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다. 물론 뭐 비싼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비용 정산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스위스를 갔는지에 대한 겁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뭐 신혼여행도 멕시코 다녀오고 뭐 일본도 다녀오고 뭐 동남아도 다녀오고 뭐 여러 번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는 했지만 유럽 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저는 다른 나라를 다닐 때는 진짜 여기는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다 가 아니라 그냥 일본 가까우니까, 동남아 가까우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좀 다녔었는데, 정말 유럽을 가보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역시나 스위스였습니다. 저는 도시 같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연 경관이 너무나 아름다운 스위스를 가보고 싶은 게 정말 제 인생의 꿈이었고, 그래서 이왕 가는 거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좋은 나라들 많지만 스위스를 가자라고 해서 스위스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뭐 왜 자전거를 타고 갔는가, 이게 두 번째죠. 자전거를 타고 간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교통수단입니다. 걸어가게 되면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너무나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 느립니다. 거기다가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자전거가 좋고, 자동차를 타면 너무나 편하죠. 너무나 편하고 뭐 진짜 빨리 이동 가능하고 원할 때 슝슝 다닐 수도 있고 뭐 비도 피해지고 뭐 모든 게 좋지만, 이 여행이라는 거에서는 그냥 구경은 모르겠지만 진짜 여행이라는 거에서는 내가 좀 천천히 즐기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번 자동차를 타고 지나간 길이 한 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는데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또 뭐 저에게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꼭 자전거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캠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욕심이겠다 싶어서 캠핑은 하진 않았어요. 진짜 제 꿈이 있다면 한 1년 정도 동안 유럽 전체를 한번 돌아다녀 보고 싶은, 그게 제 진짜 꿈이에요. 나중에 진짜 할 수만 있다면.
그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자전거를 타게 되면 제가 이번에 여행지에서도 자전거이기 때문에 갔던 코스가 3군데나 있었습니다. 자동차는 갈 수 없는, 아예 자동차는 금지되어 있고 자동차는 아예 갈 수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자전거였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물론 힘들었지만 힘들었던 만큼 큰 추억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제가 정말 죽는 날까지도 기억될 추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좋았습니다. 때문에 다음 여행을 갈 때도, 그 다음 여행을 갈 때도 또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행의 뭐 전체적인 만족도를 한번 얘기해 보자면 10점 만점에 한 9점 정도. 10점 주기는 좀 애매한 게, 제가 아직 뭐 많은 여행을 다녀보진 않았기 때문에 유럽을, 다른 국가를 가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점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스위스 가면 영어를, 뭐 스위스가 이제 4개 국어가 국가에 지정한 언어인데 그 중에 영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영어는 관광지에서는 다 사용을 잘 해줍니다. 들리는 소리는 다 기본적으로는 독일어를 쓰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말들은 다 100% 거의 일반적인 언어는 독일어를 쓰더라고요. 예. 근데 관광지이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굉장히 그냥 뭐 최소한의 생존 영어, 막 손짓 발짓 해서 하는 영어로 쓰는데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사람들이 영어를 다 구사를 해주고, 딱 한 번 그 호텔 지배인 한 분이 제가 영어로 얘기를 했더니 Deutsch 하면서 독일어로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냐면 관광지인데 영어를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분도 절대로. 예. 좀 기분이 좋진 않았는데 그냥 번역기 휴대폰에 있는 걸 사용을 해서 대화를 했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엄청 친절하게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어를 모르나 그러진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뭐 길을 찾거나 물어보고 하거나 해도 일반적인 그 스위스 시민분들도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하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더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나 스위스의 물가겠죠. 사람들이 스위스 물가 비싸다 엄청나게 많이들 얘기하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싸긴 비쌉니다. 당연히 비싸요. 하지만 저는 한국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관광지와 스위스 관광지를 비교를 한다면 한국도 뒤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에 가서 우리나라도 뭐 괜찮게 식사를 먹으면 1인당 2, 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거보다 좀 조금은 더 비싸긴 한데 뭐 한 2배? 그러니까 한 2배 정도인데 스위스인 거를 감안하면 저는 그래도 뭐 감안할 수 있는 금액이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는 원래 비싸잖아요. 유럽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물가가 비싸다는 유럽 사람들조차도 비싸다고 얘기하는 것이 스위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따져본다면은 저는 뭐 솔직히 좀 걱정은 했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정도는 아닙니다. 식당에서 먹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비싸요. 2만 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괜찮은 거는 뭐 3, 4만 원, 그리고 퐁듀 같은 경우는 1인에 거의 한 4,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먹진 않았고, 그리고 동네 편의점에는 콜라 하나에 막 6,000원 이렇게 팝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대형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 가격은 한국 마트랑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나 과일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싼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합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아끼려면 아낄 수 있다. 여행비 경비에서 충분히 아낄 수 있는 거는 먹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끼려면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행 가신다면 너무 겁먹지는 마시고 좀 아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저렴했던 게 제가 60 스위스 프랑, 그러니까 한 93,000원 정도 되고, 제일 비싼 거는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좀 뭐 상황이 그래서 20만 원짜리도 잡으기는 했는데 한 15만 원 이하로 1박을 웬만하면은 거의 관광지에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전날에 알아봐도 꽤 있어요. 전날에 알아봐도. 저는 몇 달 전에 혹시 몰라서 다 예약을 해놨었는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숙소들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꽤 많아요. 네, 주말이라고 해도 워낙 숙소가 많아요. 그리고 유럽에 대한 치안이죠. 치안. 또 사람들 궁금해하는 게 안전한가에 대한 부분인데, 워낙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 뭐 이런 데 가면 관광지에 뭐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뭐 소매치기도 많고 거지도 많고 앵벌이 막 이런 막 뭐 사기꾼도 많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위스는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강도가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뭐 소매치기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근데 스위스는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뭐 거지나 불황자나 뭐 이런 뭐 호객꾼이나 이런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뭐 사람이 있어야 도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스위스에 제가 다녔던 곳은 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은 너무나 괜찮았어요. 제가 자물쇠를 3개를 들고 왔고요. 큰 자물쇠 하나, 또 중간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이번에 뇌울림, 이것도 제가 샀는데 리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게 4개나 안전장치를 가져갔는데, 실제로 자물쇠는 하나만 쓰고 뇌울림도 그냥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왜냐면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웬만한 숙소들이 거의 다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나 장소를 마련해 줍니다. 자전거 여행자에게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도둑이나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나라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간다면 저는 자물쇠 그냥 하나만 챙길 것 같아요. 무겁게 여러 개 챙기지 않고. 자,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얘기, 사람들은 너무나 친절했습니다. 진짜 친절하고 잘해주고, 그냥 가만히 제가 있어도 막 거의 100% 확률로 가만히 있으면 누가 말 걸어요. 가만히 있으면 100% 확률로. 막 신기하겠죠. 저렇게 무거운 자전거로 이렇게 막 여행하니까. 뭐 다들 친절하고 뭐 물어봐도 잘 뭐 해주고 뭐 다 좋았습니다. 예, 정말 다 좋았는데 딱 한 번 호텔 그 소넨베르그, 거기 라우터부르넨 숙소의 아주머니가 굉장히 차가웠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웃으면서 그러면 뭐 와이파이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아침에 조식은 몇 시에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막 물어봐도 그냥 뭐 7am 뭐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뭐 기분이 안 좋나? 근데 제가 장을 보고 올라오는데 친구분인지 굉장히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네가 웃나 안 웃나 한번 보자라는 생각으로 막 웃으면서 또 말을 걸었는데, 저를 보고는 또 인상을 바로 탁 굳히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딱 한 번 거기서 약간 인종차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저를 막 뭐라 한 것도 아니고 뭐 너 나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뭐 그거 딱 하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친절했다. 정말. 예, 정말 너무 친절했다. 예. 한국에서는 뭔가 이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슈퍼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약간 서로 투명하게 뭐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뭐 계산 끝났습니다 이런다면은, 거기는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뭐 헬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좀 약간 밝은 느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다른 유럽 나라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저도 한국에서 외국인을 보면 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동양 사람이니까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스위스가 또 자전거에 대한 이야기, 제가 자덕으로서 이제 스위스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물론 한국도 자전거를 타기가 뭐 나쁘진 않은 나라지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스위스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 입장에서 100점짜리 나라라면, 제가 느끼기에 한국은 30점? 40점? 그 정도인 수준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스위스가 100점이면 한국은 한 3, 40점 정도다. 그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자전거에 대한 배려, 자전거 도로 같은 거에 대한 인프라, 자전거 도로의 표기, 그리고 주요 관광지들에서 느껴지는 자전거에 대한 배려, 자전거 렌탈 샵들, 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다른 나라, 뭐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를 가본 건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저는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국하고 일본하고 스위스에서는 제가 직접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스위스에서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는 천국이에요.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탄다라는 거는 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근데 거기서는 정말 자전거를 타기가 너무 좋습니다.
도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거의 웬만한 도로는 자전거 도로 라인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주요 관광지들 그냥 아예 차원이 다르다. 자전거 전용 우회전 라인, 자전거 전용 직진 라인이 교차로에 따로 있고 그 신호마저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들 중에서도 기차들 중에서도 자전거를 이게 걸어서 실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어요. 물론 저는 타지는 않았지만 그런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스위스가 교통량도 적고 관광지고 인구도 적고 자동차도 적고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반영된 거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참 좋은 나라다. 자전거를 타기가 참 좋은 나라다. 다시 간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뭐 자연경관에 대한 얘기겠죠. 스위스의 자연경관. 저는 이걸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리히도 그냥 패스, 루체른도 패스, 인터라켄도 패스.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알프스를 보러 갔습니다. 알프스. 그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게 목표였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말 진짜 이국적인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영상에서 보이는 거는 한 10분의 1? 진짜 그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와, 야, 예쁘다, 야, 멋지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다가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막 그런 생각이 막 질투도 나고 여기는 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한라산이 2000m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한라산은 그 제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보면 저 멀리 이렇게 볼록한 게 2000m인데 거기는 진짜 그 내 눈앞에 있는 게 3000m짜리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웅장함이 정말 그냥 그걸 보면서 와,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 어떻게 이런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너무나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나라.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길거리에 정말 쓰레기 하나 제대로 본 적이 거의 없고요. 물론 담배꽁초 본 적이 좀 몇 번 있기는 하지만 진짜 깨끗하고 정말 잘 정돈되어 있고 뭐 진짜 물도 깨끗하고 그냥 자연 경관으로서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자연 경관. 그래서 제가 원래 다음 여행지로 프랑스를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가 도심 관광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다음 여행지는 노르웨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벌써 꽤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스위스에 다녀온 것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번 스위스 편 덕분에 구독자도 엄청 많이 늘고 수익도 조금 단기간이지만 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갔다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이 구독자분들 덕분이겠죠. 시청해주신 분들. 근데 지금 갔다 오고 나서도 그 덕을 지금 톡톡히 보고 있고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이 영상을 빌어서 또 전달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여러 개 이런 우리 와이프가 허락해 준 것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것들이 뭐 회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제가 다녀올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 유튜브 때문에 더 명분이 됐기 때문에 다녀온 거고 또한 제가 다음 여행을 갈 때도 또 힘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혼자 여행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대화할 시간 사람도 없고 좀 심심하기도 하고 외로울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카메라를 켜놓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미래에 제 영상을 봐주실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니까 정말 외롭지 않았어요. 정말 단 1도 그렇게 막 외롭진 않았습니다. 조금 심심한 적은 조금 있어도 항상 많은 분들이 내 영상을 봐주실 거라는 그런 조금 믿음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여행을 다니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막 이거 보세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의 마무리는 이 영상을 또 봐주시는,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후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은 계속 될 겁니다. 밀려있는 영상도 많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지만 제가 본업이 많이 바빠서 조금 더딘 점 이해해 주시고 항상 원래 처음 생각했던 목표대로 잘 하지는 못해도 유튜브를 끝까지 재밌게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